자, 교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음, 107페이지에 예제 1번이에요. 예제 1번. 자, 예제 1번이요. 자, 일단 사례를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 예제 1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에 그 106페이지에 많이 적혀져 있는 그 회차 있잖아요. 걔가 이제 예제 1번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말 문제가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예제 1번을 좀 잘 봐주세요. 자, 먼저 읽어볼게요. 예제 1번. 자, 문제 읽어보면은요. 자, 재고 수불부에 의해서 재고자산의 평가를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에 의할 경우 매출 원가와 월말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두 번째 줄에 그냥 월말 재고자산은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말 재고자산.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그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있죠? 네, 그거에 따라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계산해 볼 거예요. 회계 2급부터 세무 2급까지 요거 출제 은근해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일자 볼게요. 첫 번째 칸. 자, 1월, 여러분, 거기 1월 2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1월 1일로 좀 바꿔주실래요? 1월 2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1월 1일로 바꿔주시고요. 자, 보니까, 자, 1월 1일자에 기초재고가 10개가 있고요. 단가는 한 개당 100원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1월 1일 날 있는 재고는요. 전년도에 있었던 애가 올해 연도로 넘어왔다 그 뜻이기도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년도의 상품이 올해 연도 1월 1일로 10개가 넘어왔다는 뜻이고요. 한 개당 100원짜리가 넘어왔다는 뜻이니까 얘는 예전에 샀던 게 올해 연도 초로 넘어왔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9일에 매입을 또 재고자산 30개 했죠. 30개 했고 한 개당 120원 주고 샀어요. 자, 그리고 1월 16일자에 매출을 20개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는지는 안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월 30일자. 자, 또 10개를 매입했고요. 한 개당 130원에 매입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매입한 단가 보실래요? 그 매입한 단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예제 1번의 사례는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사례를 낸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일단 어려운 것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어려운 것부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띄워가지고. 자, 뭐부터 할 거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총평균법부터 먼저 할게요. 총평균법 여기다가 해보죠. 여기 총평균법. 자, 이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입니다. 아까 했었죠.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고요. 여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한 걸 기록한대 안 한대요? 기록 안 해요? 아까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사온 것만 기록하지 판매한 건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얘입니다. 우리가 구입한 수량은 기록을 하지만 판매한 수량은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여기 판매한 수량 기록을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외워주실 게 여러분 뭐냐면은요. 자, 들어보실게요. 이거 중요해요. 계산 문제에서. 자, 우리가 실지 재고 조사법은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센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기 이제 우리가 평균을 실지 재고 조사법은 총평균법이니까 평균을 한 방에 내고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 이 실지 재고 조사법은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내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 평균. 요게 좀 핵심이에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한 방에 내고 들어가요. 창고를 들어가서 내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낸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고. 왜냐하면 총평균법을 여러분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은근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은 예제 1번 쪽 보시면 돼요. 여기 그대로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1월 1일자에 우리가 평균법은 이렇게 푸시는 거 반드시 권장드려요. 평균법은 수량, 단가, 우리 수량 곱하기 단가 금액이었죠? 이렇게 하시는 거 권장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평균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단가 구하는 게 중요해요. 평균 단가. 요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단가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단가는 수량을 이항하면 금액 나누기 수량으로 구하면 돼. 금액 나누기 수량. 됐죠? 그래서 단가는 금액을 수량으로 나눠주시면 단가가 나올 거예요. 요거. 자, 한번 여기다 그대로 쓸게요. 자, 수량은 10개. 기초 수량이 10개, 단가가 100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골뱅이 치면 단가예요. 골뱅이.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얘가 1,000원이죠. 그리고 1월 9일자에 그러니까 30개 매입. 한 개당 110원. 이렇게 하시면 3,300원 나올 겁니다. 3,300원. 응? 아, 120원이면 죄송합니다. 120 감사합니다. 120원이구나. 그럼 3,600원이네요.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잘 보세요. 1월 16일 날 20개 팔았죠? 맞죠? 이거 기록할까? 20개 팔린 거 기록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조심하셔야 돼. 우리 총평균법에서 핵심 뭐냐면 이렇게 판매한 걸 줘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판매했으니까 판매한 거 적겠지? 이렇게 적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실지재고 조사법의 평균법인 총평균법을 하니까 실지재고 조사법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실지재고 조사법은 여기 판매한 수량, 구매한 수량은 기록하니까 지금 적은 거지만 판매한 수량은 기록 안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총평균법은 판매한 수량이 있더라도 절대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있는데 안 적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있는데 왜 안 적어요? 원래 안 적어요, 여러분들. 실지조사법이. 그래서 20개 팔린 걸 안 적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20개 안 적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30일 날 또 10개 매입했죠? 1월 30일 날 매입했고, 얘는 적죠? 매입했으니까. 그래서 10개 매입했고, 한 개당 130원이었죠? 130원. 그래서 1,300원어치를 매입을 했네요. 맞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일단은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실제 재고사법은 판매한 수량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맞죠? 판매한 수량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5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20개가 팔린 걸 기록 안 하니까. 알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재고사법은 수량이 총 50개가 있겠죠, 여러분들. 50개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금액을 다 더하시면 얘가 5,900원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평균법은 이 단가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진짜로. 이렇게. 그리고 핵심이 뭘까요? 여기에요. 아까 제가 창고를 들어가서 낸대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낸대, 평균을.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창고를, 자, 조선말, 한국말. 창고를 들어가서 내면 창고에 몇 개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고, 일단 50개 적었는데, 창고를 들어가면 실제 20개 팔았죠? 20개 팔았으니까 30개가 남아있다라는 걸 볼 거예요. 이해되세요? 창고를 들어가서 평균 내면. 근데 창고를 들어가서 낸대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낸대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내기 때문에 50개 가지고 내지 30개 가지고 내는 게 아니에요. 되셨어요? 이게 실제 재고서법, 그래서 총평균법을 많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판매한 수량을 줄 거고, 그럼 판매한 수량 여기다 적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20개 팔렸으니까 남아있는 거 이걸 30개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한번 논리 잘 접근하셔야 돼요. 이 논리를 그대로 쓰셔야 된다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한 수량 기록하지 않으니까 절대 기록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알죠? 그리고 우리가 평균을 낼 때도 한 번에 낼 때도 50개 가지고 내는 거지 창고를 들어가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어떻게 구하냐, 요게 핵심이에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죠. 5,900원 나누기 50개 하면 평균 나오겠죠?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평균이 하나당 118원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맞을 거예요. 118원 맞나? 맞네. 118원 맞아요. 되세요? 이렇게 평균을 낸 다음에 들어가요. 아셨죠? 평균을 낸 다음에 들어가. 이렇게요. 그럼 들어가면 몇 개가 있을까? 실제로 이제 들어가면 30개가 있겠죠. 실제로는. 여기. 어차피 거기에 다 답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자, 보시면 그럼 기말 재고는 30개 실제로 있겠죠? 그렇죠? 30개에 하나당 118원을 평균 이미 냈죠? 그럼 30개가 하나당 118원짜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컨닝 좀 할게요. 그렇게 계산하면 얘가 3,540원? 사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좀 이따가 할 건데 우리가 실제 재고서 보면 창고를 먼저 들어가요. 우리가 50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냈잖아요, 이미. 평균 냈는데 실제로 창고 들어가 보니까 30개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20개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걔를 전부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20개가 팔린 걸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금액이 얼마야? 이렇게 하면 2,360원?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총평균법은요, 평균을 한 방에 구한 다음에 남아있는 것도 그 평균이고 팔린 것도 그 평균, 하나의 모든 평균을 보는 관점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총평균법 문제는 판매한 건 절대 기록하시면 안 되고 총평균 실질재고서법이니까 맞죠? 그리고 꼭 창고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일단 때리기 때문에 그냥 구매한 수량과 다 때리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고를 들어가 세는 거예요. 그럼 세면 30개 있겠죠?
그럼 그것도 내가 이미 정한 118원 평균으로 남아있고 팔린 것도 118원짜리가 팔렸다. 이렇게 같은 평균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총평균법입니다. 요게요. 물론 숙제를 오늘은 못 내고 아마 월요일날 주말이니까 숙제 내긴 좀 여러분들 12월 31일이라고 1월인데 숙제 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숙제 낼 건데, 요거 숙제 낼 거예요. 총평균 또 문제 있어요. 됐죠?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 할게요. 이동평균. 요 복사 좀 하고. 왜 이래?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동평균법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법. 자, 이제 이동평균법 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법 할게요. 이동. 자, 여러분들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계속 기록법의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이동평균법이라고 했었고요. 그럼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계속 기록법은 판매한 수량 기록해야 안 해요? 아까 계속 기록, 우리가 실질재고 조사법은 판매한 걸 기록 안 하지만 계속 기록, 계속이니까 판매한 것도 기록해요, 얘는. 알죠? 그래서 여기 판매한 수량 기록해요. 그래서 여기 엑셀 지금 구입한 것도 기록, 판매한 것도 기록해요.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총평균법은 판매할 때는 기록 안 하니까 판매할 때 평균을 알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기는 판매할 때마다 평균을 내야 되니까 판매할 때 평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살 때마다 평균 계속 내야 돼요. 이동이니까. 그래서 이거 이동평균법 있잖아요. 이동평균법의 핵심 여기 이동평균 핵심은요. 이거야. 우리가 구입할 때 구입 시마다 평균을 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알죠?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두드려 패야 돼요. 알죠? 그래야 팔릴 때 해당 평균으로 팔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알죠?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기록한 거 되시죠? 1월 1일자는 기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초 같은 경우에는 매입한 게 전년도에 매입했던 거죠. 전년도에 매입했던 게 안 팔리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는 전년도에 기록한 수량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월 9일 날 30개 한 개당 120원에서 3,600원 매입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총평균법은 팔 때 평균을 몰라도 되잖아요. 팔 때 평균을 몰라도 되니까 평균 안 냈죠, 이때. 맞죠? 그냥 12월 30일에 한 방에 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팔 때마다의 평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냅니다. 항상 평균에서 핵심 단가예요. 그럼 단가는 아까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금액을 수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얼마 나와요? 합치면 4,600원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4,600원. 맞죠?
이렇게 합치면. 그리고 수량은 합치면 40개 나오죠, 여러분들. 되세요? 이렇게? 그럼 단가는 어떻게 내면 돼요? 4,600원을 40개로 나눠주면 단가 나오겠죠. 얼마 나오나요? 105원인가? 115원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15원이래, 여러분들. 되셨죠? 근데 이제 1월 16일 날 팔렸죠, 20개. 그 기록해야 하네, 이제. 이동평균법이니까. 해야죠, 여기. 계속 기록법이니까 판매한 수량 기록해야 돼요. 되세요? 어떤 걸로 해야 되나? 이걸로 하긴 해. 1월 16일 날 매출. 그럼 40개 있는데 20개 팔렸으니까 20개는 마이너스가 돼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20개짜리는 얼마짜리로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115원은 평균 이미 냈잖아요. 요 평균으로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115원. 이렇게 하면 얘가 금액이 어떻게 되냐? 2,300원? 2,300원이네요. 되실까요? 그럼 여기. 이거 좀 아래에다 넣어서. 그 매출 원가는 팔린 것의 원가잖아요. 그럼 팔린 것의 원가는 20개가 팔렸고 하나당 115원짜리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에 팔렸는지 모르죠. 근데 115원짜리로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115원짜리가 팔렸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2,300원. 그래서 매출 원가가 팔린 것의 원가잖아요. 지금 얼마에 팔았는지는 안 줬죠. 문제에서 거기 단가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1월 16일자에 매출한 단가 없죠. 그러니까 매출한 단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매출 원가 구하는 거예요. 팔린 것의 원가. 팔린 건 안 줬지만 팔린 것의 원가를 115원으로 보는 거라, 평균을. 되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 40개 중에 20개가 팔렸으니까 남아있는 수량은 몇 개예요? 1월 16일 날 팔리고 나서 이제 20개가 남아있겠죠. 40개 중에 20개 팔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개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당 115원으로 평균 냈으니까 하나당 115원으로 남아있겠죠. 20개가요. 이렇게 하면 2,300원이 될 거예요. 되셨을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1월 30일째 또 매입했죠. 10개 130원. 1월 30일자에 매입을 했어요. 이렇게. 되셨죠? 그럼 10개 매입했죠? 10개? 10개. 하나당 얼마 주고 샀대요? 1월 30일자에. 그죠? 130원. 그러면 얘가 1,300원.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중에 혹시라도 팔릴 경우를 대비해서 평균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입 시마다 평균 단가 계속 내야 되죠, 여기는요. 맞죠? 어떻게 또 평균 내면 돼요? 3,600원에다가 더하면 3,600원이죠. 그래서 얘 두 개 더하면 3,6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개 있는 거죠, 여러분들? 30개. 예.
그럼 평균은 어떻게 내면 되냐면 3,600원 얘를 남아있는 30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120원이 될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요 두 개 더 2,300원에 1,300원 대 3,600원이고 다시 20개에서 10개 사왔으니까 30개잖아요. 그러면 3,600원을 30개로 나누면 하나당 120원 나오죠, 여러분들. 그럼 다시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또 10개가 팔린다면 그 10개는 120원짜리로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120원짜리가. 이렇게. 알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여러분들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잘 내는 편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동평균법 하면 사람 죽거든요. 근데 총평균법을 잘 내서 총평균법은 아까 간단했잖아요. 근데 간단했는데 논리를 여러분들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매출한 걸 기록을 하신단 말이에요. 총평균법에서.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오답이 있어요. 왜냐면 출제위원들은 그분들도 햇병아리 시절이 그렇죠. 초보이던 시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여기를 수강생들이 많이 틀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답이 막 있어요. 그 번호에 1번부터 4번까지 꼭 오답이 있어요. 여러분 다 틀리시는. 알죠?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말재고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기말재고 할게요. 그럼 기말재고는 지금 30개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당 120원 평균 냈죠? 120원에서 이거 단가를 왜 이렇게 했대? 3,600원 이렇게요. 되셨죠? 이렇게? 예. 제가 평균법부터 한 이유는 평균법이 머리를 좀 써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후입하고 선입은 머리를 안 써도 돼요. 선입하고 후입은 쉽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일단 되셨어요, 이렇게? 이거.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후입선출법하고 얘네들은 이제 바로 해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그냥 그대로. 제가 좀 컴맹이어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선입선출법부터 여기다가. 여기 아래까지 되는구나. 자, 선입부터 할게요. 여기 선입하고 후입은 쉬워요. 자, 선입선출법.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자, 해보죠.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 자, 보시면 여기 보고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월 16일 날 20개 팔았죠? 그럼 20개 팔린 건 어디서 먼저 여러분들 팔린 것으로 봐요? 그렇죠. 기초 거. 기초는 전년도에 샀었던 놈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라고 보는 거니까 1월 1일자께 먼저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10개가. 이해되세요? 10개 한 개당 100원 주고 사온 게 팔렸다라고 보는 거 먼저. 알죠? 그럼 일단 매출원가는 여기 기초에 있던 10개 곱하기 하나당 100원짜리였죠? 이렇게 일단 먼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개는 어디서 팔린 거예요? 나머지 10개는 1월 9일자에 매입한 30개에서 그 다음 10개 팔린 거잖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10개는 1월 9일자에 10개 곱하기 하나당 120원에 사왔던 게 팔린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은 10개 곱하기 하나당 120 이렇게 계산하신 매출원가가 2,200원일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기말재고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거. 그럼 남아있는 게 여기저기 보시면 하면.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는 20개 팔렸을 때 1월 1일자에서 10개 팔린 거고, 맞죠? 그 다음에 1월 9일자에 30개에서 10개 팔린 걸로 보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건 1월 9일자에 매입한 20개가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1월 9일자에 30개에서 10개 팔린 걸로 보는 거니까 20개 곱하기 하나당 120원. 그리고 1월 30일자에 매입한 거는 팔린 걸로 안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얘도 남아있겠죠? 12월 31일 날. 그래서 10개 곱하기 하나당 13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얘가 금액이 3,700원? 되셨죠?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입산출법이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자, 해보시면, 여기. 다음 화면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1월 16일자에 20개 팔렸잖아요. 그럼 1월 16일자에 팔린 20개는 후입선출법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죠.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니까 우리가 1월 16일자 입장에서 1월 30일자에 샀는지 몰라요. 시점이 1월 16일 먼저니까. 그러면 1월 16일자 20개 팔렸으면 어디에서 먼저 팔린 걸로 봐요? 후입선출법은. 그렇죠? 1월 1일보다 1월 9일자가 나중에 사온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나중에 사온 걸 후입선출법은 먼저 파는 거니까 나중에 사온 1월 9일자 30개에서 20개가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그 20개가 하나당 120원짜리가 팔린 걸로 보는 게 되겠죠? 하나당 120원. 이렇게 하면 2,400원. 되셨나요? 자, 일단 기말재고 볼게요. 기말재고 좀 복잡하네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20개 팔린 게 요 1월 9일자에 매입한 30개에서 20개가 팔린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1월 9일자에서는 몇 개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10개가 남아있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1월 1일자 10개, 1월 9일자 10개, 1월 30일자 10개 이렇게 남아있겠죠? 여기서 20개 팔린 걸로 보니까 남아있는 건 1월 1일자 10개, 1월 9일자 10개, 1월 30일자 10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10개 곱하기 하나당 100원. 그 다음에 10개 곱하기 하나당 120원. 10개 곱하기 하나당 130원. 계산하시면 얘는 식기가 3,500원? 이렇게 되세요? 일단 자, 그럼 다시 이쪽 화면으로 여기 화면 보시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여기 자 이걸 외우셔야 돼 이제 요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보시면 왔다 갔다 할게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잘 내요. 여기 가장 잘 내요. 여기가 단가 결정 방법을 보니까 요거를 가장 많이 내고 실제로 단가 결정 방법에서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뭐냐면 여기에요. 자, 외우셔야 될 게 얘입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물가가 상승입니다. 그렇죠? 일단 물가 상승. 왜냐면 우리 시험에 물가가 하락도 낼 수가 있어요. 물가 하락. 근데 물가 하락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가 상승을 반대로 돌려버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 하락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방금 제가 왜 이 사례 가지고 했냐면 이 사례가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에서 보실 건 기말 재고 자산 금액, 법인세 무시하시고 법인세 안 내니까 기말 재고 자산 금액,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은 그냥 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 매출 원가가 물가가 상승할 때 이 네 가지 방법의 부등호를 물어봐요. 뭐가 크다, 뭐가 작다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알죠? 자, 일단 여러분들 논리 여기. 자, 여기 아까 우리 했었죠?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관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부채하고 이익은 반비례고. 그죠? 그 다음에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입니다.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실게요. 자,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접대비가 비용이죠.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출했대요.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출했대요. 그럼 우리가 접대비는 늘어요, 줄어요? 늘죠, 여러분들. 비용은 발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용은 증가해요. 근데 현금이란 자산은 줄었죠. 당연히 우리가 비용은 돈 나가니까 비용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당연히 비용하고 자산은 따로 놀아요.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자산하고 비용은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있죠? 자산이잖아요, 자산. 그럼 얘하고 이익은 같이 움직이겠죠? 우리 부등호 같이 움직이겠죠? 자산하고 이익이요. 그리고 우리가 매출 원가는 얘가 성격이 비용이잖아요. 얘는 비용이고, 얘는 지울게. 얘는 이익이죠? 얘는 자산이고. 그럼 얘는 비례 관계고요. 얘는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 자산하고 비용은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가지고 할 거냐면 요 기말재고 자산 금액 가지고만 할 거예요. 기말재고 자산 금액만 하시면 이익은 같은 방향이고 매출원가는 다른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알죠? 해볼게요. 보시면. 자, 이거 논리 접근의 논리.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100원 주고 샀고, 그 다음에 200원 주고 샀고, 그 다음에 300원 주고 샀대요. 이렇게요. 300원. 그럼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거 맞죠? 100원씩 계속 물가가 늘고 있잖아요. 상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기말재고자산 금액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가 팔렸다라고 하죠. 두 개가 팔렸다라고 가정해 두 개가 팔렸어요. 알죠? 두 개가 팔렸어요.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보시는 거 자산, 기말재고. 자, 해보면. 자, 그럼 두 개가 팔리면 선입선출법은 100원짜리가 먼저 팔리고 그 다음에 200원짜리가 팔리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선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얼마짜리 남아있어요? 300원짜리요. 100원짜리 먼저 팔리고 200원짜리 그 다음 팔리잖아요. 선입선출법은. 지금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 그럼 남아있는 건 3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선입선출법에서는.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입선출법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여기.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 자산 금액이 물가가 상승할 때 제일 커요. 제일 큰 금액이잖아요. 300원이.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입선출법 하기. 후입선출법. 여러분들 후입선출법은 두 개가 팔리면 일단 어디서 먼저 팔려요? 후입선출법. 그죠? 300원이 먼저 팔리죠. 그 다음에는 200원이 그 다음 팔리죠. 그러면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거 얼마짜리예요? 100원짜리. 남아있는 거. 그죠? 그럼 후입선출법에서 물가가 상승할 때 남아있는 건 가장 싼 재고인 100원짜리가 남아있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 자산 금액이 제일 적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요. 자, 우리 총평균법은 두 개가 팔린 걸 모르죠. 아까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방금 여러분들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팔렸다라고 가정할게요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총평균법 있잖아요.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죠. 실지재고조사법은 팔린 걸 몰라요. 기록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팔린 걸 알 수가 없어요. 알죠? 그리고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 내니까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총평균법은 100원, 200원, 300원 요게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그냥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내죠. 평균 내면 얘가 하나당 200원짜리일 거예요. 맞죠? 이렇게 평균 한 방에 내고 그 다음 창고 들어가죠. 그럼 창고 들어가면 한 개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한 개도 200원짜리가 남아있고 팔린 두 개도 200원짜리로 팔렸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총평균법은 요 200원짜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되실까요? 자, 이제 이동평균법은 논리로 접근해요. 논리.
그렇죠? 논리로 접근하시고 예제 가지고 증명해 볼게요. 자, 논리요. 여기 보시면. 왜 이래? 뭘 깜짝이야. 뭐야?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동평균법은 아까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이고 걔는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냈었죠.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 논리에 집중하세요. 논리에. 자, 녹색으로 할게요, 얘는. 자, 그러면 우리가 100원짜리로 샀었을 때 100원짜리로 평균 한 번 냈겠죠? 논리로. 그 다음에 200원짜리 샀을 때 다시 요 100원하고 200원을 평균 낼 거 아니에요, 또. 맞죠? 그 다음에 300원짜리 샀을 때 다시 100원과 200원, 300원 평균 또 내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숫자는 얼마짜리예요? 평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숫자는 100원이에요, 200원이에요, 30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왜냐면 100원 3번 들어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200원은 한 번, 두 번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평균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 건 100원짜리지 200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논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100원짜리가 평균에 많은 영향을 줬으니까 평균은 100원으로 있겠죠. 그럼 우리가 팔린 건 100원짜리가 좀 더 가깝게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팔린 거 봐요, 남아있는 거 봐요. 남아있는 거 보시잖아요. 남아있는 거 보시니까 팔린 게 100원에 가깝게 팔렸다라고 보면 남아있는 건 200원에 좀 더 가깝게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동평균, 여기 있어요, 이동평균. 자, 그러면 이거를 교재로 증명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 예제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였죠? 여기 보세요. 여기 기말재고 보시는 거 여기. 자, 여기 화면. 자, 여기 총평균법 기말재고 3,540원이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여기 보시면 기말재고가 3,600원이에요. 기말재고가 총평균이 커요? 이동이 커요? 이동이 커요. 여기서 증명이 됐죠, 이미. 맞죠? 제가 지금 논리로 접근한 거고 아예 그 사례가 물가 상승하는 경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이 기말재고가 총평균법보다 커요.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이동평균이 총평균법보다 물가 상승할 때 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금 논리 접근한 거고.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선입선출법이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 그 다음에 총평균, 호입이 꼴찌예요.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니까 자산 금액하고 이익은 부등호 같이 가겠죠, 이렇게. 맞죠? 근데 다시 자, 자산 금액하고 맨 아래에 있는 매출원가 비용은 반비례잖아요. 반비례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이 매출원가 가장 작아요. 그리고 호입선출법이 크고요. 되세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외우시는 방법은 야매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야매. 뭐냐면 여러분 자음 순서예요. 자음 순서. 자음 순서죠. 여기 시옷, 이응, 치읓, 티읕 이 순서로 가요. 그렇죠? 이걸로 결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옷, 이응, 치읓, 티읕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여기 물가가 하락도 되면 실제 돼요, 여러분들. 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이 부등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반드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얘는 꼭 부등호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하락이 빠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27. 교재 327. 자, 327페이지 9번입니다. 9번.
9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327페이지 9번. 교재 327페이지 9번. 요거는 비례 반비례로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세무 2급도 나와요. 회계 1급도 나오고. 자, 여러분 보실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빨리 푸실 수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렇죠? 보시면.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은 기말 재고 자산이니까 자산이 자산.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성격이 비용이잖아요. 그럼 딱 보시자마자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반비례 표현 어떻게 써야 돼요? 저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1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동그라미 2번. 우리 자산하고 이제 이익 비교하는 거죠. 자산하고 이익은 아까 비례, 반비례. 그렇죠? 비례니까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다라고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맞죠? 동그라미 3번이 맞죠? 왜냐면 자산하고 이익 나온 둘 다 감소니까 비례 말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자산하고 비용이니까 네, 다른 말이 들어와야죠.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318페이지. 자, 318페이지. 네, 여러분 9번이에요, 9번. 9번 한번 해보실래요? 318페이지 9번. (318페이지) 9번. 진짜 이런 문제가 몇 개 더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까 했던 그걸 외우셔야지. 그렇죠? 자, 그럼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푸시는지.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 항상 물가 상승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제일 큰 게 선입이었어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제일 작은 게 뭐였었냐면 후입이었고요. 맞죠? 선이총후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일단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럼 비용하고 자산은 비례, 반비례예요. 반비례, 자산하고 비용은 반비례죠, 반비례. 매출원가 물어봤죠, 지금 문제에서. 맞죠? 그러면 이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니까 반대로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 매출원가가 가장 작은 건 선입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금 하락이잖아요. 그럼 물가가 하락할 때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죠. 그럼 물가가 하락할 때 선입선출법이 매출원가 가장 커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매출원가가 작은 거니까 후입이 되겠죠. 이렇게 역으로. 다시 한번. 헷갈리실 건데 일단 선이총훈이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선입이 가장 커요. 물가 상승할 때 맞죠? 선입이 가장 커요. 되세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매출원가 물어봤으니까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아요. 물가 상승할 때 가장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 가장 작은 건 선입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락이잖아요. 선입이 가장 작으니까 하락은 거꾸로 가니까 후입이 가장 작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되세요? 그럼 하나만 더 이거 하고 마칠게요. 이런 문제 또 있어요. 어디냐면 382페이지 382 382페이지 382페이지에 4번이에요. 4번. 382페이지 4번. 수업이에요. 보시면 이익이니까 자산하고 같이 움직이죠. 그죠?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아까 했던 걸 안 해오시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금액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죠? 금액이라도 언급이 있으면 대입해서 풀겠지만 금액이 언급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금액이 언급이 없는 거 꼭 외우고 계셔야 문제 바로 풀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 지금 이익 물어봤죠, 이익. 했죠? 이익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딱 문제 읽어보시고 이익이 가장 큰 거잖아요. 일단 물가 하락 상승 무시하시고 일단 여기 문제 무시하시고. 그럼 물가가 상승할 때 자산이 가장 큰 게 선입이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큰 것도 선입이 되는 거예요. 비례니까 이번에는. 물가가 상승할 때 자산이 가장 큰 게 선입. 그러면 이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 비례니까 가장 큰 것도 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게 선입인데 지금은 하락이니까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죠. 그럼 후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되세요? 아니면 영상 보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멈추셔가지고 하시면 되게 지금 녹화 중이니까. 아시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알죠? 아니면 여러분 여기다 미리 써놓고 계시던가. 알죠? 물가가 상승할 때 뭐 이렇게 부등 뭐 이렇게. 알죠? 그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